자, 오늘은 꽁이랜드님이 보내주신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거나 아니라면 현실적인 액션 플랜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T 점수가 만점인 대문자 T이기 때문에 극 T 관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시리즈 B 1년 6개월 근무 3년차 PO CEO와 온라인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직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 해결할 것인가 이직을 할 것인가 CEO는 본인을 조직 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자처한다. 이게 과연 맞을까 아닐까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역량이 되지 않으면은 애초에 창업을 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거는 맞을 것이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가장 똑똑하냐? 그거는 당연히 아닐 수 있다. 똑똑한 것도 종류가 있거든요. 통찰력을 발휘하는 사람, 사소한 업무를 잘 처리하는 사람, 아니면은 상대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 사람, 아니면 위기 대처 능력이 좋은 사람. 이거는 모두 다 똑똑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생물이 가장 똑똑하냐?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 왜냐면 개미는 개미대로 땅굴을 파서 자기들의 규칙에 의해서 종족 번식을 하면서 지구상에서 인간보다 오히려 더 숫자가 많게 살아가고 있고,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도구를 써가면서 만물의 영장, 그건 하이에나는 죽은 그 고기를 뜯어먹으면서 살고 있지만 그 어느 생물이 더 미개하다, 더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연에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조직 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자처할 수 있느냐? 자처한다. 스스로 그렇게 칭한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바로 CEO는 스스로 대표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그 비즈니스 환경에서 내가 조직을 책임지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겠다,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스스로의 선택을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똑똑해라는 이 말은 그 조직 내에서는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수 있겠으나 대표가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뒤에 부분 보죠. 버튼의 색깔이나 UX 라이팅의 글자 수 같은 프로덕트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여해서 피드백을 준다. 요거는 지금 시리즈 B인 상황이라고 했죠. 문제 없습니다. 왜 문제 없다라고 한 거냐면 버튼의 색깔이나 UX 라이팅의 글자 수가 중요해? 이게 진짜 중요해? 중요합니다. 대표가 이거를 관여하는 게 맞아? 이것도 맞아요. 단 전제가 다른 측면의 PMF가 이미 확보가 돼서 버튼 색깔이나 UX 라이팅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고객 만족도가 갈라질 때 이건 중요합니다. 대표가 참견하는 게 맞아? 이것도 제가 yes라고 했는데 전제가 있어요. 대표가 버튼의 색깔이나 UX 라이팅에 대한 감이 정말 좋다는 보장이 있을 때 대표가 관여해서 시리즈 B 정도에서 프로덕트의 퀄리티에 관여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대표는 프로덕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른 거 다 중요한 걸 끝내고 버튼 색깔이나 UX 라이팅 보고 있는지, 대표가 진짜 버튼 색깔이나 UX 라이팅에 전문성이 있는지, 요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겠죠. 자, 만들고자 하는 기능도 명확해 A 기능을 만들어라라고 지시하곤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부분 갈등 상황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PO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문제를 발견하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걸 해결을 원하는 고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고객에게 우리가 진짜 이 제품으로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이 답이 찾아지면은 PMF를 만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PO가 이런 과정들을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고객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가치에 대해서 솔루셔닝 고민을 하고 해서 이 PMF를 찾는 거, 이게 PMPO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경우의 문제는 시리즈 A, 시리즈 B 정도에서의 대표는 이 사람이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창업을 이 사람이 했다는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고객에 대한 고민도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제품,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해도나 인사이트가 대표가 가장 좋아야 그 방향성을 이끄는 선장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해관계가 충돌이 나. 대표는 자기 머릿속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회를 잡아내야 되고,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대표의 생각이 맞았기 때문에 시드 단계에서
시리즈 A를 넘어서 B까지 온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증명이 된 거예요. 대표의 말이 맞다라는 게. 자, 근데 문제는 고객사, 유저의 니즈와는 맞지 않는 기능 개발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는 이제 약간 역설적인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 1번. 대표는 프로덕트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 다 있어서 A 기능이 지금 핵심적인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PMPO 입장에서는 내가 고객 문제 발견하고 고객하고 가치를 보려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왜 A 기능 만드는 거 시키는 것만 해야 돼? 이거는 기획자 아니야? 이 사이에서 일단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난다.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 유저의 니즈와는 맞지 않는 기능 개발을 요구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봐야겠죠. 대표가 B까지 성장했는데 그게 고객사 유저의 니즈와는 맞지 않는 기능 개발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증명된 측면에서 보면은 대표가 하는 이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요. 다른 가능성을 보면은 B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고객사 유저의 니즈와는 멀어지는 얘기를 대표가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치라는 게 제로 투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핵심 가치가 PMF가 맞았을 때는 대표의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멋진 제품을 만들어 쓸 수 있겠죠. 근데 1이 되고 나면은 여기서는 스케일업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로 투 원이 아니라 원 투 헌드레드 뭐 이런 상황이 나오죠. 근데 이때는 제로 투 원에서의 핵심 가치와는 또 다른 식의 가치가 나와야 되고 카테고리를 늘린다든지 타겟 고객층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피처를 더 뾰족하게 다듬는다든지 이런 기법들이 달라지는데 B까지 대표가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더라도 그 이후에는 반드시 맞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현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사무실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죠. 그러면은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기는 괜찮은 상황으로 보이네요. 현장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에 대한 조사 없이 본인의 아이디어로 기능을 개발한 뒤 현장 직원이 이 기능에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 때문에 결국 기능 개발은 완료됐지만 현장 적용까지는 9개월이 소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것도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일단 대표가 현장 직원이라면 지금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겠죠. A라는 기능을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표가 잘못했을 가능성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A를 만들라라는 어떻게 보면 독단적 결정을 내렸다. 이건 대표가 잘못한 점이에요. 근데 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대표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가 A라는 기능을 했다는 얘기는 기존 기능들이 예를 들어서 뭐 B라는 기능을 쓰고 있었다 쳐요. 근데 현장에는 언제나 비효율성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비효율성을 보통 우리가 바퀴를 이렇게 잘 돌리면 바퀴가 잘 갈 텐데 네모 바퀴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바퀴를 여기서 좀 깎아가지고 동그랗게 깎은 다음에 굴리면 더 쉽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냥 바퀴 깎는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귀찮고 모르겠고 우리가 열심히 힘을 합치면은 네모라도 충분히 굴릴 수 있어 라는 사례들이 현장에서는 항상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익숙해진 불편함 또는 익숙해진 비효율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효율을 최대로 뽑으면 100의 효율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70 정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 70이 그냥 우리 정도면은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엔 한 20 정도 상태였을 거거든요. 근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70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괜히 뭐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한 걸 도입하는 것보다는 70 정도로 하면은 이 정도는 너무 괜찮은 상태야 라고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대표와 현장 직원들 간의 그 인지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누구 한쪽 말만 들어서 대표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라고 하기는 힘들다. 다만 대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액션이 필요했을 것 같고 이걸 다른 쪽에서 좀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기능이라도 현장에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도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은 지금 대표라는 이런 특수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9개월이 걸려서라도 이걸 쓰게 만들었지만 대부분 PO나 PM들이면은 이 정도의 절대 권력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현장의 기능을 제공하는 거 그게 정석적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듣기론 CEO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몇 번 배신 사기를 당하고 난 뒤부터 그 누구도 믿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사람한테 치이다 보면은 되게 염세적으로 되면서 비관적으로 되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게 CEO가 가져야 될 미덕이기는 하죠. 자, 근데 지금 이 CEO의 상태는 현장의 목소리나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무조건 거부하려는 스탠스가 있다. 벤치마킹을 통해 타사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려 하거나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벤치마킹이라는 얘기는요. 이거 제가 좀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벤치마킹은 보통 패스트 팔로워 전략에서 많이 쓰죠. 근데 패스트 팔로워가 성공하려면 1등이 진짜 멋진 일을 해서 큰 탑을 쌓아놔야 2등이 얘를 따라가자라는 전략을 하면 얘가 100을 달성했으면 그중에 뭐 한 70이라도 달성하겠죠. 근데 흔히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 벤치마킹이라는 얘기는 그냥 내가 생각하기 싫으니까 다른 애가 먼저 해놓은 걸 따라 하겠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앱을 쓰면은 뭐 예를 들어 은행 앱을 쓰면은 다들 뭐 토스 앱 어떻게 했어? 토스에서 뭐 하는지 보고 따라봐,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냥 토스가 은행 앱에서 가장 좋은 사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고객이 많고 먼저 그런 기능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들을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라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A라는 회사를 벤치마킹 합시다라는 전략이 왜 나쁘냐? 첫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고객입니다. 고객이 뭘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A사를 벤치마킹하는 거는 고객이 아닌 경쟁사를 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무조건 나쁜 행동이고요. A사는 고객을 보고 뭔가를 처음에 만들었겠죠. 그러면 A사가 고객을 보고 했던 특정 컨텍스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A사를 보고 뺏긴다? 우리는 A사랑 규모도 다를 테고 시작점도 다를 테고 직원들의 특성도 다를 테고 현재의 뭐 자본력도 다를 테고, 근데 A사를 벤치마킹한다? 이거는, 그래서 벤치마킹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다. 벤치마킹을 할 바에는 차라리 고객을 더 만나고 고객과 더 이야기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자, 본인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직원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요거는 뭐 독재자의 특징이죠. 채용 기준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채용 기준으로 만약에 이게 그냥 나랑 말이 잘 통하니까 이 사람은 나랑 결이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걸 채용 기준으로 삼아? 라고 얘기했다면 이 대표는 오래 갈 수 없을 겁니다. B까지가 한계일 수 있어요. 이거 약간 뭐 악담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은 큰 조직을 운영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안 좋은 태도고요. 사연을 쓰고 있는 저는 당연히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직원입니다. 반대 의견도 내보고 싸우기도 해봤는데 의견은 먹히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받았다. 회의에서나 슬랙에서나 의견을 내면 항상 의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크로스 체크를 한다. 요거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일단 미운 털이 박혔어요. 공개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내 의견은 무시당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크로스 체크를 요청한다. 자, 그냥 팩트 자체만 볼게요. 지금 꽁이랜드님은 신뢰를 잃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꽁이랜드님의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가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꽁이랜드님은 신뢰를 잃었는데 인생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게 아니라 이 회사라는 조직 바운더리 안에서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는 게 팩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회의장에서 저를 쪼렙이면 그냥 시키는 거라 해라.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경력이 3년이면 인사이트 측면이나 뭔가 의견을 낼 때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더닝크루거 효과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배우다 보면 자신감이 쫙 올라갑니다. 근데 서서히 알게 되면서 점차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떨어졌다가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요런 이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꽁이랜드님의 역량이나 뭐 이런 특성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3년 차지만 공부를 진짜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해서 진짜 통찰 있는 그런 의견을 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3년이면은 그러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통찰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대표가 물론 이상한 식의 정책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이 내용에서는 보이고, 꽁이랜드님 역시도 3년 차가 가진 한계 때문에 지나치게
제한적인 측면에서 뭔가 의견을 내거나 주장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 의견도 내보고 싸우기도 해봤는데 이 얘기는 이미 충돌이 생겼다는 얘기고요. 그럼 자 대표가 있을 거고 여기 또 시니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니어가 있고. 근데 여기랑 충돌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맞을 확률이 높냐? 기본적으로는 상위가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사 내의 당위성, 회사 내의 논리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얘기가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홍랜드 님도 조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충돌이 지금은 굉장히 괴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몇 년 후에 이 충돌을 다시 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 외국계 회사에서 팀장과 굉장히 충돌을 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흑역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그 상사가 너무 밉고 억울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상사가 물론 멋진 상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뭔가 합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내가 너무 유연성 없이 했던 측면도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지금 하실 수 있는 액션은 더닝크루거 효과에 빠지지 않게 내가 스스로가 진짜 내 의사결정이나 업무 방식에 자신을 가질 수 있게 끊임없이 학습하고 발전해야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메타인지가 높아지는 것 결국 자기 객관화가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몇 년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결국 본인의 아이디어가 아닌 실무진 주장이 옳았다는 게 드러나면 바로 스탠스를 변경한다. 내가 언제 그랬냐? 피오들이 내가 못 알아듣게 설명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많이들 실수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언제 그랬냐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걸 증빙으로 남긴다. 또는 슬랙에서 공개 채널에서 대화를 유도한다. 누가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랑 같이 놀지 마십시오. 이거는 되게 어린애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엄마한테 일러 바칠게 아니면 우리 아빠 경찰이야 뭐 이런 얘기 같은 얘기라서 이거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생각해보세요. 대표가 내가 언제 그랬냐 이랬는데 며칠 전에 적어놨던 증빙을 가지고 와가지고 대표님이 여기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러면 대표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표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라는 체제, 대표가 절대 권력인 상황에서 그런 방법이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누가 잘한다 틀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는 이미 대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 이런 거는 이 대표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삼국지 예를 많이 드는데 삼국지에 군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군주가 뭐 누굽니까? 군주가 CEO예요. CEO. 나의 뜻을 품고 나의 독자 세력을 구축한 군주가 곧 CEO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모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 번씩 군주가 실수를 하죠. 군주 중에 약간 유요, 한복 이런 급들의 군주는 내가 언제 그랬냐, 네가 잘못이다 이러는 걸 거고 그나마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조조, 송권 이 정도 급만 되면은 내가 이번에 실수를 했다, 내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지 않았냐, 왜 내 말을 안 들었냐. 그렇게 하면 이제 모사는 뭐 참수당하거나 아니면 면직당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때 모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군주는 틀리는 것이 없다 라고 합니다. 이게 군주가 진짜 틀리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 조직의 섭리라는 겁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대표의 어떤 권한이나 그 독재 성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 대표의 그 독단적 성향을 바꾸기는 굉장히 힘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대표가 잘하는 행동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대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대표가 고쳐지지 않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대표의 본성, 성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본성과 성향에서는 장점이 나옵니다. 이 장점 때문에 이 대표는 시리즈 B까지 만들어냈을 거예요. 근데 이 성향 때문에 단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대표의 단점을 고치게 하려면 본질적으로 파고들면 본성과 성향을
억제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 억제하면 이 장점도 사라지게 되겠죠. 단점을 고치려면 이놈을 고쳐보세요. 이놈을 고쳤더니 장점도 사라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성향에서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표를 바꿀 수가 없다.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프로덕트를 옳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좀 재밌는 건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객들의 반응성. 자,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고객들의 반응, 정성적인 거. 매출의 증가. 고객들이 만족하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좋아하면 매출이 증가하겠죠. 자, 이런 증거들이 있는지 1번 레이어라고 할게요.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 자, 여기서 만약에 옳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반응이 좋았다. 예스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PM으로서 나의 역할과 기여가 이 결과를 만든 게 맞는지, 이거는 이제 증명하기 되게 힘듭니다. 대표의 의사결정이 좋았는지, 대표가 투자를 잘 받아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세일즈를 잘 한 건지, 프로덕트가 좋은 건지, 이 부분은 사실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일을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는 해석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석해주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으로 치면은 신탁을 받은 사람, 뭐 이런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이 회사에서는 그게 누굽니까? CEO죠. 자, 계속 얘기하지만 내 신뢰가 회사 안에서 먹히지 않고 이 해석을 CEO, 회사를 대표하는 CEO가 이 해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CEO의 은행, 프로덕트 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의 독단적인 생각, 여기서 나오는 단점이 프로덕트 팀을 괴롭히고 있다는 상황은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직장생활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지, 직장생활이 원래 이런 건지, 답은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CEO는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의 독립 세력을 구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고의 파워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한 거기 때문에 원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PM들이 있을 때 사람 성향이나 이런 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성향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의사결정의 결론이 달라지고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 충돌을 안고 갈 수 없겠죠. 얼라인,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 일치의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PM이 대표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설득 못하죠. 그러면 대표가 PM한테 시키는 걸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직장생활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지, 원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CEO와 접촉이 많은 PO들은 원래 이런 팔자로 사는 것인지, 원래 그런 팔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면 어떻게 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핵심일 건데요. 자, CEO가 있고, 제가 온라인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렸죠. CEO가 하는 어떤 결정 또는 목표에 대한 공유, 그 다음에 업무 방식, 의사소통의 방식 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밑에 PM들이 있다 쳐요. 이 방향에 맞게 자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들이받아서 이 방향으로 가게 해야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핵심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사가 군주를 설득해서 군주의 의사결정을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모사가 아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CEO가 돼서 나의 의사를 뿌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사업을 고려하고 있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PM이 이 사람보다 능력치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구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듣는 방향으로 온라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조 내에서 역으로 온라인 시키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나만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다. 또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니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인데, CEO2. 이런 CEO가 있는 회사에 가봤더니, 내가 이제 여기 갔더니 여기 있을 때보다는 굉장히 더 뭔가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업무 방식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별다른 노력 없이 이 온라인, 밑으로 온라인 되는 이 방향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 이 회사는 나와 맞지 않는 회사, 이 회사는 나와 맞는 회사겠죠. 그래서 주니어 때는
아까 위에 여기 말씀하신 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직 준비를 해야 되는지라고 하셨는데, 이미 여기 반대 의견 싸우기도 하고 막 충돌 난 요 상황, 이미 의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이 상황이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자, 색깔 좀 바꿔서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다 온라인을 맞춰줘서 이 방향의 온라인이 다시 신뢰를 가질 때까지 버티시든지, 아니면은 이직을 해서 나와 맞는 회사를 찾아보든지. 근데 이 이직이라는 옵션은 지금 주니어 3년 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머리가 커가지고 막 몸 무거워져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막 도메인 특화된 나의 전문성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직이라는 옵션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3년이면은 시험 삼아 이직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가보고 저 회사 가보고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내가 이런 문화에서 맞는지 저런 문화에서 맞는지, 이런 대표를 겪어보고 저런 대표를 겪어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등등의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은 성공과 실패라는 식으로 갈린다기보다는 이 두 케이스에서 모두 경험이라는 자산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직 시도해보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직을 꽤 자주 해서 시리즈 A, B, C, D, 프리 IPO 단계, IPO를 성공한 단계, 대기업, 외국계 전부 다 경험해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제 스스로의 사업까지 경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꽁이랜드님의 미래 전부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유의미한 면이 언젠가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팅 닷스 개념으로 경험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신뢰가 망가진 상태라면 여기서 신뢰를 살리는 옵션보다는 이직 옵션이 훨씬 더 적합한 합리적인 옵션이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기업의 PMPO들은 살벌하게 일한다고들 하는데 똑같습니다. 큰 기업 PO들도 연차가 차도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도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요 방향에 온라인을 맞추고 일을 하든지, 못 맞추면 이직을 하든지 내 회사를 차리든지, 이 기본은 어딜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조언들 중에 도움이 되는 내용만 골라서 잘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에 저와 원오원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상품의 링크를 달아둘 텐데요. 혹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있거나 장기적인 성장이 필요하신 분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